대한민국 상해 정부, 상해 임시정부. 저는 상해 임시정부를 결단코 임시정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있었던 역사 속 상해가 현재의 차이나가 아닌 우리의 역사 무대에 있었던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역사는 상해 정부를 현 차이나에서 떠돌았던 국권을 잃은 임시정부로 주장을 했습니다. 소시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라를 잃었으면 국권을 잃은 이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해야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강한 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의 단초가 현재의 저자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상해 정부가 정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충족되면 정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었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요건, 국민의 대표성.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국가의 대표성. 이 정부가 대국제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가 있었던 실제 장소. 이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던 그 현지에 있었던 정부인가 아니면 외국으로 피난간 망명 정부인가의 문제의식입니다. 상기와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대한민국 상해 정부의 정체와 법통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제본에 모두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성, 상해 정부의 태동 및 구성.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정부, 전두교 중심의 대한민간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그리고 동삼성의 고려 임시공화국 등 6개 지역 이상에서 임시정부가 준비되었다. 이 가운데 상하이 러시아령 서울의 3개 지역에서 성립된 임시정부가 헌법의회 서구문 정관강령 등을 갖추었고 나머지 정부는 전단적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3개의 실질적인 정부는 상하이의 직결 1919년 9월 15일 통합임시정부를 구성하고 1945년까지 각종 광복정책을 펴나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국내에서 3.1운동의 민주적 정부 형성의 의지와 해외 각지에서 성숙된 민주공화국 자립 의욕의 결과에 의해 복합된 2천만 민중의 육고 분철로 가능해졌다. 지역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상하이에 자리를 잡은 임시정부는 신규식의 터잡기와 이동용, 이시영의 다양한 민주공화적 전력을 승화, 연결시켜 상권 분립의 민주공화 정부를 탄생시켰다. 상해 정부가 수립된 시기는 1919년 4월 11일입니다. 대한국민의회 정부는 3월 17일, 전두교 중심의 대한민간정부는 4월 1일, 조선민국 임시정부는 4월 9일, 신한민국 임시정부는 4월 17일, 한성 임시정부는 4월 23일 수립되었습니다. 상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해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조직이 4월 11일 이전에 구성된 대한국민의회 정부, 전두교 중심의 대한민간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 외의 조직은 상해 정부의 수립 이후에 등장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대한국민의회 정부의 임무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의 조직이 등장하는데 이들 둘은 모두 동학을 이었다는 천도교와 관련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상해 정부의 핵심 조직과 구성은 동학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근대사까지도 동학의 불꽃 같은 조직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것인데 역사를 조작하면서 이들 동학의 세력은 지우고 그 자리에 서학의 이름이 그 역할을 대신해 조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을 이끌었다는 기독교의 어떤 조직 이름도 상기의 정부 조직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의 3.1운동 관련 역사는 전부 이상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대표성. 외교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중국,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폴란드, 몽골 등과 국교를 수립하고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파리 강화회의 및 국제연맹, 유럽과 세계 열국을 상대로 한 국제적 독립호소가 외교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상해 정부는 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있었던 실제 장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해 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성을 입증한 그들이 있었던 실제의 장소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위치만 정확히 알아도 근대사의 속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장소는 현재의 차이나가 아닌 우리 역사 속의 영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지도 속에 그곳입니다. 제1기 상해 시대 1919년에서 32년까지, 제2기 이동시대 32년에서 40년까지, 제3기 중경시대 40년에서 45년까지. 제1기 상해시대. 상해의 속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윤봉길 의사의 의거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상해의 지명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개최된 일본의 전승축하 기념식에 참석한 일본군 수뇌부를 복살했다. 본가는 파평, 본명은 우이, 아호는 매헌이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영웅 윤봉길 의사께서 의거를 하신 상해와 홍구의 지명을 밝혀드리면 상해 정부의 법통성이 밝혀질 것입니다. 상해, 역사 속 상해의 지명만 밝혀내면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이 1919년 상해 정부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현 중국에 지명 이입된 상해의 유명한 곳의 지명들을 밝혀보고 마지막 일격을 가해드리겠습니다. 상해의 지명 중 황포강, 정안사, 연안로, 남경로, 중산로, 홍교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홍교란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한 홍지역에 있었던 다리이고 홍구란 이곳의 입구라는 의미입니다. 황포강, 황주에 있는 포구가 황포이고 그곳의 강이 황포강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황포강과 황하는 동일한 강으로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에 흐른 강을 양자강, 장강, 한강, 압록강, 요하, 청천강, 위수라고 했습니다. 정안사, 정안에 있는 사찰이 정안사입니다. 정안과 정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전라도 영광의 군명을 무시, 무령, 오성, 정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영광의 군명이 정주로 신중 동국 여지서남에 전라도 영광의 노정, 망원루에 누각과 홍문이 낙성되었다고 합니다. 홍이라는 지역에 있는 문이 홍문으로 이곳은 홍교에서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상해와 상경, 상도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연안로,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군명 온주와 양원은 금강산과 관중의 지명이며 오원은 천황님이 계셨던 오장나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남경로, 한성의 군명을 한양 남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황님이 계셨던 남원 남양을 남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의 남경은 동경인 남양 남원이었는데 역사를 조작하면서 북경인 한성을 남경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중산로, 신중 동국 여지순남 함경도 정평의 군명을 파지선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정주목의 군명을 귀주 정원 조천이라고 합니다. 귀주는 관중의 궁궐터와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홍교. 자, 이제 상해의 지명을 밝힐 홍교를 살펴봅시다. 상기에서 상해에 있는 지명들이 신시계천의 무대의 지명들이었습니다. 현 상해의 유명한 지역이 홍교로 이곳에 국제공항도 있고 한인타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 홍교가 등장합니다. 홍교는 경운궁 즉 덕수궁에서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통하는 다리였다고 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순남 경도의 궁궐을 인용합니다. 덕수궁 정종 2년에 태성왕을 봉하여 높이고 이 궁에 호칭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경운궁 서부 황화방에 있는데 선조조의 이궁이다라고 했습니다. 덕수궁과 경운궁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상해의 홍교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김구 주석의 상해 정부가 남의 땅 현 차이나에 있었다는 것과 아니면 우리의 빼앗긴 그 땅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것은 말 자체와 정통성이 달라집니다. 제2기 이동시대. 제2기 이동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 시기에 천인공노할 대학살이 벌어지니 그것이 바로 남경 대학살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시대가 왜 이동시대가 되었는지 남경 대학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중일 전쟁 때 중국의 난징을 점령한 일본 군대가 민간인을 포함한 중국인을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로 학살한 사건.
발생 배경 1937년 7월 노구교 사건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자 일본군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중일 전쟁이 발발. 일본군은 중국의 북쪽인 북경과 천진 등을 함락시키고 남서쪽으로 진격했다. 중국 전역을 장악하리라 자신했던 일본군은 상하이 전투에서 중국 정예군과 대치하면서 소모전을 벌인 끝에 간신히 상하이를 점령하고 곧바로 수도인 난경으로 진격했다. 중국은 수도인 난경을 포기하고 중경을 임시 수도로 정했으나 중국군 사령관 당생지가 난경사수를 주장하면서 남경에 남았다. 정부가 빠져나간 남경은 곧 일본군에 의해 포위되었으며 난경을 방어하고 있는 당생지 중국군이 이를 방어했다. 12월 10일 일본군은 전격적으로 남경을 공격, 지도부의 붕괴로 질이 멸렬한 중국군의 방어망을 뚫고 남경을 점령했다. 이날부터 남경에 남아있던 중국군과 시민들에 대한 일본군의 학살이 시작되었다. 상기에 등장하는 중국이 바로 대한민국 상해 정부입니다. 일제가 남경을 점령하는 시점에 대한민국 상해 정부도 상하이를 떠납니다. 즉 상해와 남경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북경은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고 천지는 천안에 있었던 포구가 천인으로 천안이 천조가 있었던 경도인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중일 전쟁의 배경이 되었던 노구교 사건의 근원지 노 땅을 신중동궁 여지승남에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한 지명에도 있습니다. 노 땅을 노구라고 하며 이곳에 있는 교량이 노구교가 됩니다. 또한 노씨에게도 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씨가 탄생했습니다. 제3기 중경시대. 중경이 역사 속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그러면 상해 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성이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경기도 적성의 군명을 칠중성, 중성, 내별이라고 합니다. 중 지역에 있었던 성이 중성입니다. 중성이 군명인 경기도 적성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객관 서교정에 기해 적성은 작은 고을이나 예전 명칭은 내서이고 고려 쪽에 여러 번이나 개성, 양주, 양부의 소급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소의 지명을 밝히면 중 지역인 적성의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창화견주, 매성, 내소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양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이 내소로 관중의 제왕의 성인 국내성을 한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1월 5학도의 5산 중에 정가운데산이 화산인 중학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관중이 바로 중경이었습니다. 현 차이나의 근대사에 왜 차이나의 민초들이 일제에 항거한 자료가 전무할까요? 김구 주석의 상해 정부는 우리의 옛 땅 중앙아시아에 있었습니다.